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로 또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요즘은 좀 발표만 하면 평범한 소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29일에 이제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또 관리하시겠대요? 또? 네. 아니, 관리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관련 종류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429 대책이라는 얘기도 쓰긴 하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내놓은 대출 규제예요. 그래서 현재는 은행별로 이제 DSR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돈을 빌린 사람 차주별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규제이고 이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세 단계에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우선은 내후년에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DSR이 뭔지 먼저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DSR을 이제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대상을 이제 확대한다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인데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집을 사고 이제 뭐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LTV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라는 게 LTV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집을 살 때 이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비율이 LTV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을 사는지에 따라서 좀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LTV라는 개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을 때 단계를 좀 보면 어쨌든 이렇게 지역, 어떤 지역이냐, 예를 들어 뭐 규제냐, 비규제냐 같은 지역이랑 집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얼마냐는 저희가 거래되는 금액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얼마냐의 기준은 KB 시세예요. 그러니까 KB 시세에 따라서 이 LTV를 먼저 적용을 해요.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서울이다, 규제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뭐 40%야 라고 하면 그 돈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제 반공제라는 거를 공제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일부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좀 소액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서 여기서 또 끝이 나서 그러면 뭐 LTV 적용하고 반공제해서 그 나머지 돈을 뭐 빌려주냐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DTI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아까 DSR이 제가 그냥 단어 그대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보시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는 비율을 봐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자만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이자만 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측정하는 지표긴 한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타이트하진 않다는 거. DSR처럼 원금까지 계산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덜 타이트하고 그냥 여기는 그냥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플러스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자까지 좀 같이 이제 얼마 내 수입 안에서 이거를 갚아낼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좀 보는 게 DT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단계를 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DTI까지 적용됐을 때는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DSR 규제, 이번 규제의 핵심이 이제 DSR인데 DSR 규제가 되면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자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원금까지 갚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득 안에서 네가 이제 원금과 이자까지 이제 갚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아무래도 훨씬 늘어나는 게 이번 이제 DSR 규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DSR 하니까 그 생각부터 났는데. 카메라. 역시. 네, 이게 농담이고요. 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DSR, 예를 들어 DSR 40% 이러면 DSR 50%를 넘는다. 그럼 대출해주지 않겠다. 이거는 당신이 매달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 중에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총 부채의 원리금 합산이 50만 원을 넘으면 당신에게 대출해주지 않겠습니다. 이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차주가 가지고 있는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대출 상환 능력, 즉 월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 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똑같은 DSR 50%라고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은 많아질 거고,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똑같은 DSR 50%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작으면 총부채, 내가 갚을 수 있는 총부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채 수준을 넘어서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대출을 좀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요 정책을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대비 어쨌든 대출을 더 쪼인다는 그렇죠. 걸 지금 네. 포인트로 네. 두고 얘기를 하는 것 옛날에는 같아요. 이자만 받는데 이제는 원리금까지 보니까, 그리고 그 비율을 똑같이 50%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원리금을 넣어서 보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부채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DSR이 좀 이자만으로 아까 상환능력 따지는 이제 아까 DTI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전의 DSR 규제는 일부에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 여기서도 9억 원이 넘는 이제 집 9억 원이 초과하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연소득 8천만 원이 이제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제 DSR 40% 규제가 적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9억이 넘는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실제 이제 주택담보대출 LTV는 40%예요. 이제 40%고 원래는 이 40%만 이제 통과하면 이제 통과를 9억이 아니라면 40%만 통과하면 됐는데 9억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40%가 통과하고 여기다가 이제 동시에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제 DSR 40%를 같이 적용해서 봤던 거예요. 현행에는. 그러니까 모든 집이 아니라 이제 9억 원 넘는 이제 집들의 주택담보를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8천만 원 이상이 소득되는 분들이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이 DSR 40%가 적용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만약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그냥 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DSR 40%가 적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초과한 비율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DSR까지 적용이 되면 아무튼 아까 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총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소득이 낮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40%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에서 그래도 60%는 생활비로 쓰시고 한 40% 정도는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딱 그렇게 프로스테지를 아예 정해준 거죠? 네, 그렇죠. 생활비까지 60% 쓰라고 딱 정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라는 거죠. 예, 예. 뭐 어느 집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세대에 따라서 한 30%만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출을 좀 더 일으켜서 네. 집을 더 사고 싶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안 된다, 위험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걸 좀 정해줄게 라고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를 더 강하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대출 유동성은 주택 구매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출을 완화한다고 하면은 적은 자기 자본과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게 물론 차주들의 건전성도 있지만 지금 정부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대출을 쪼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규제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확대가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DSR이 은행 평균 40%를 이제 만족하면 됐어요. 그래서 은행 안에서 뭐 신용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뭐 담보가 좋은 분들도 있고, 이 분들끼리 그러니까 DSR이 40%를 그냥 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은행 안에서는 평균을 맞추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부 소득보다 그래도 더 높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개인별로 좀 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별로 DSR을 적용해서 좀 얄짤없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올해 7월 이제 1단계가 시행됐을 때는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이 초과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신용대출 이제 1억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적용이 되고, 2단계는 내년 7월. 그래서 총 대출액이 이제 2억 원 넘는
분들까지는 다 포함이 되고 3단계는 이제 23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때는 총 대출액 1억이 넘으면 DSR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냥 다 거의 집 사신다고 하면은 거의 1억 이상 대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적용된다고 봐야겠네요. 그것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네.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죠. 가능해질 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 DSR 산정이 뭐 신용대출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신용대출의 경우 이제 DSR 산정할 때 기존에는 만기를 10년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통을 1년 단위로 이제 뭐 갱신을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만기는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올 7월 1단계에는 10년에서 7년, 그 다음에 7년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이제 5년으로, 그러니까 정말 절반이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간이 주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DSR이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시면 돼요. 연간 원리금 대비 소득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빌린다라고 했을 때 나는 1년에 1,000만 원씩 갚으면,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갚으면 돼요. 연으로 나누니까. 네, 근데 원금은. 네, 원금은. 근데 이게 10년이라고 봤을 때는 1,000만 원인데 만약에 얘를 기간을 점차 줄여서 여기서 뭐 7년, 5년까지 줄잖아요. 그러면 5년이 되는 상황에는 이 1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5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대박. 정도의 그치, 2배로 늘어나는 거네요. 네,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갚는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5년에서 10년처럼 이렇게 갚는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원리금 자체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갚는 기간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원리금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DSR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 대비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연간 금액은 어쨌든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버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간이 이제 짧아진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 자체가 좀 줄어든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대출이 줄어드는구나. 제가 이거를 약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있습니다. 그 분모는 내 소득이에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사실 다른 대출도 다 집어넣어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자동차 대출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빼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다고 칠게요. 지금 현재 5억 정도 예를 들어 대출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 받는다고 하고 금리를 3% 정도로 놓고 원리금 균등상환 30년 방식으로 상환한다. 그러면 매달 200만 원 정도 상환이 돼요. 그러면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이죠? 그쵸?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DSR이 24%인 거예요. 그걸로. 그죠? 그럼 연봉 1억인 사람은 5억 대출받는 게 문제가 없어요. DSR이 24%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1억을 내가 쓰고 있다. 근데 그게 만기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을 더 갚아야 되죠. 원금을. 그러면 아까 2,400만 원 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의 원금이 2천만 원이 얹어집니다. 4,400이 그럼 벌써 4,400이 됐죠? 44%? 근데 거기에 신용대출의 이자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신용대출 1억에 이자 5%라고 치면 5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럼 얘가 2,500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담보대출 5억 빌리는 거랑 신용대출 1억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DSR 비율은 똑같다.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용대출을 이 만기를 줄인다는 거는 DSR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개념을 명확하게 잘 넣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심사 거절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게 또 가장 중요한 엄청 포인트니까 중요하죠. 그 부분은 또 어떨까요? 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제 차주별로 DSR을 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DSR을 산정할 때 이제 신용대출 만기를 단축한다는 이 이제 두 가지 규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사는 분들한테 진짜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규제예요. 그래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끌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네, 실제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고. 근데 이때 저희가 연끌한다고 하면 많이 대출 받는 게 우선은 주담대를 그게 기본이고
풀이고 그쵸. 그 다음에 신용대출. 그것도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풀로 완전 당길 풀로. 수 있는 데까지 다 풀로. 당기자라는 네. 걸로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대출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DSR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끌도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연끌조차도 조금 어렵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집 사기가 좀 더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보다 이제 내년, 그 다음에 내년보다 또 내후년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더 제약하는 조건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냥 그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뭐 내 집이 있어. 나는 내 집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어라고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기도 쉬워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네. 나는 음. 이미 그래도 주담대 받았으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것인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내가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 아, 그래서 이거 진짜 갈아타기 특히나 어려워지겠구나. 지금 집에 이제 대출 있는 거를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지금 집값도 올랐으니까 이사 가야지라고 했는데, 새로운 집에 대출이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막상 DSR 40% 적용하고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막상 이렇게 지금 뭐 대출 껴있는 집에 살고 계시다가 팔고 딴 데 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아보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반응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 좀 어렵게 막아놨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 소득을 아주 많이 올려놓던가 네. 아니면 더 안 좋은 지역으로 더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왜냐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DSR 자체가 소득이랑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을 받고 2년 후에 잔금 대출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잔금 대출을 그러니까 문제 없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일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수당 올리고. 나의 소득 자체를 완전 그러니까 아우. 최고치를 만들어서 DSR을 나중에 그러니까 많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놔야 되냐라는 얘기도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게 우려된다. 난 얘기 듣다 보니까, 파링의 설명 듣다 보니까 풍선 효과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아까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9억 초과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9억 초과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이 적용됐는데, 이게 이제 6억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7월부터 6억으로 내려오고, 신용대출 금액 자체도 이제 1억으로 8천만 원 이제 소득이 넘는 분들 이제 1억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6억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때 특히 2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그러니까 6억이 넘지 않는 집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수도권에서. 맞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80한 3% 정도라고 얘기했던 거 같고. 10채 중에 그럼 맞아요. 8채가 일단 이미 6억이 넘고. 네, 사실 체감상은 훨씬 높지.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33%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이미 넘는 집인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아랫선들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60 한 6%? 그러니까 서울이면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근데 되는 집이라도 그러면 내가 이걸 또 사야겠네. 맞아요. 빨리 사야겠네. 더 이게 이거라도 규제가 돼서 이런 집도 못 살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미리 빨리 사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왜냐면 갈수록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 자꾸 규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 나는 소득이 정말 괜찮아. 충분히 이자나 이런 원리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무리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으니 그 전에 더 큰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놓치면 또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6억 이제 아까 6억이 넘지 않는 집들에 대해 특히 이제 저희가 저가 주택이라는 얘기를 좀 표현을 어느 순간 6억이 이제 저가 주택이 됐어. 그래서 저가 주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정말 수요가 당연히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 있을 거고, 특히 2단계 시행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 좀 상승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출 안에서도 풍선 효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일단 1금융에서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은 담보대출 1금융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2금융에도 취급을 하잖아요. 보험사나 이런 데도. 근데 그런 데로 또 이제 갈 수 있겠죠. 대출이. 근데 그 1금융, 2금융 차이가 뭘까요? 이자적인 부분도 있고 금리. 금리. 그건 뭐냐면 결국에 같은 대출을 받는데 더 비싼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투자하면 투자자로 시장을 계속 관찰하면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대출 규제가 있을 때마다 1금융에서 2금융, 3금융으로 풍선효과처럼 대출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같은 돈을 빌리면서 더 많은 오히려 부실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더 더 많은- 올라가고 그렇죠. 내가 부담금이 더 네. 높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뭔가 안 좋은 순환이 발생할까봐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뭐 예적금 담보대출, 뭐 보험계약대출 같은 상품이 포함이 안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다, 그러니까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매 수요 자체는 이렇게 대출을 규제해서 사기 힘들게 만들지만 또 전세는, 그러니까 살기 제한 없으니까 네. 오히려 전세로 살아. 전세는 그러니까 더 수요를 늘린다라는 또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전세만 살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많이 사실 나오고 뉴스 있습니다. 봐도 댓글에 그런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보대출을 계속 제한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택의 버블 형성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보면, 왜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던 경우들을 보면 담보대출을 집값 LTV 기준으로는 집값의 120%, 130%까지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대출을 조인다는 게 물론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어느 정도 정책을 펴시는 부분도 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 세밀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부분,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파링도 그렇고 얘기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날짜를 딱 발표한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팍팍팍 하면서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개월 정도 유예를 했나 봐요. 7월부터 하겠다고. 2개월 정도는 본인들이 충분히 이게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다. 2개월만 그렇죠. 달라. 우리 다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규제뿐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 완화 조건도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건 또 어떤 부분인지, 요것도 실제로 또 중요하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진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올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막 청년 실수요층을 그래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자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많이 가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뭐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 정비 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대출 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이 좀 이거에 시장의 요구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너나이님 막 120%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이제 총량 자체가 이제 더 급증하지 않도록 이제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금융당국은 그 총량 범위 이제 목표 내에서 관리하면서 좀 실수요자나 이제 청년층한테는 좀 더 지원을 늘려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좀 우대 조건이 이제 현재 같은 경우 우대 조건이, 그러니까 우선 우대 혜택 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LTV가 이제 DTV 같은 경우가 이제 10% 우대에서 주고 있고 현재 수준에서, 근데 이거를 여기서 더 우대 혜택을 상향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소득의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이제 넘거나 아니면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9천만 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9천만 원인 경우에 늘 혜택을 주는데 이 소득 기준 자체도 상향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 그래서 투기 지역이나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이제 6억 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5억까지는 이제 우대 혜택을 주는 그런 조건인데 이 주택 가격도 좀 상향을 시켜주겠다. 라는 건데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확정 아니에요? 네, 확정은 아니고 규제는 확정해 놓고. 네, 저희 항상 발표는 먼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종합적인 실수요자 이제 지원 방안 자체를 이제 관계부처랑 좀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완화해주고 좀 상향을 해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아직 얘기된 바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세 가지. 첫 번째, LTV, DTI, DSR이죠. LTV, DSR을 10%포인트를 더 올려주겠다. 지금보다. 그거 이상으로 좀 더 그 폭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빌릴 수 있게 이 천장을 열어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천장을 열어주는 그 초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현재까지는 생애 최초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이야.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였는데 그것도 소득 기준도 올려주겠다. 세 번째는 주택 가격도 지금 뭐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주택이 별로 없어졌으니까 이걸 6억 뭐 3억 이걸 올려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연소득이 뭐 9,500만 원입니다. 저랑 뭐 저희 집에 계신 사령관님이랑 저랑 합쳐가지고 9,5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안 됐죠. 근데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집에 둘이서 합치니까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출 못 받고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소득적인 부분에 또 정해지는 게 그러면 있으니까. 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불만 수당 안 생기실 수 하고 이제 빨리 퇴근하고 아니면 뭐 반차 연차 계속 쓰고 줄여야 되니까 휴직 한 달 휴직하고 이게 진짜 우프다 우퍼. 거기에 진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러게요. 조건을 맞춘다는 게. 네. 이거랑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작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좀 추정해가지고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진짜?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진짜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미래 소득을 수정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줄 것인가. 그렇지. 네, 저희가 항상 반영할 때 최고를 기준으로 쓰진 않잖아요. 뭐 최저시급이나 뭔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최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거의 맞추는 수준 자체가 또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래 모처럼 또 이런 부분에서 완화해 주신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세밀하게 잘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랑 그거 이제 초장기 모기지라고 해서 40년까지 기간을 30년에서 40년 늘려주는 거. 40년까지 모기지를 해주는 것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내가 매월 갚아야 할 그 원리 금액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기간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다면 또 걱정하는 분들이 현재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고 2년 후에 잔금 대출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의할 게 있나요? 우선은 중도금 대출은 문제없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데 네, 제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잔금 잔금으로 대출을 전환하지. 그렇죠. 전화를 하잖아요. 그때는 DSR이 적용이 돼요, 기준이. 그때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번 대체 이제 저희 이제 설명서에도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잔금 대출은 DSR을 적용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뭐 나중에 잔금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지라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대부분은 그렇죠. 집을 대부분 다 하시는 이거.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없다가 내가 없었지. 잔금을 내는 그때 잔금 마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돼요? 특히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특히 분양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DSR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신용 대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죠. 사실 신용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가능해 주변에서, 오히려. 주변에서 끌어모으거나 주변에서? 아니면 엄마한테 얼마 네. 빌리고 친구한테 얼마 빌리고 네, 이렇게 지인 해야 돼. 찬스. 금융권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지인 찬스나 지인 찬스를 아니면 써야 돼. 막 지나가는 사람 저 아시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미안해. 아니 이게 너무 갔어. 아니 아무 데서나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안 되면 보험까지도 해지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돈을 다 끌어모으시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연끌 아닌 연끌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잔금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모든 집 그거-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 전에 그거 그거 안 됐잖아. 돼. 전월세 금지법 되는 나왔잖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있는 것들은 의무 기간, 의무 조건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세도 못 놓고 잔금도 못 아 하고. 이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금 무슨 내 집 얘기- 마련했다고 다 설레고 계실 텐데. 왜냐면 계약할 때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지금 다 계획 세워놓고 왜냐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미 사전에 다 플랜을 짜놨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어디서 땡겨오고 어디서 이렇게 받고 이런 걸 다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난 기준을 소급 적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책임은 너희가 알아서 지어라. 그렇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또 중간에 중도금 대출도 있지만 기존에 또 신용대출 받아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 안에는 다른 데 뭐 쓰는 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신용대출 다 받아놓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도가 안 돼서 정말 잔금대출로 전환이 안 될 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DSR 규제가 좀 신규로 대출 받는 그런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신용 대출을 좀 연장하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그러네.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그러네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볼 때 이번 4월 29일 대책 말고 작년 11월 대책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13일에 신용 대출 등 가계 대출 관리 방안이라는 이제 그런 자료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도 그러니까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만약에 그러니까 1억을 넘게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차주별 DSR 40%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제 기존 신용대출을 이제 받았던 분들은 적용을 하지 맞아, 소급 적용은 않는다라는 안 게 했었어. 그게 약간 명시적으로 있었어요. 이때는. 근데 이번 대책에는 뭐야, 또 이 아니야? 부분이 그러니까 없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 신용대출 1년 만기잖아 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뭐 기사나 아니면 이제 이걸 뭐 포스팅하시는 분들도 해석이 다 좀 약간 각각이긴 다르겠구나.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또 혼란이 있겠네. 네, 한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도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만약에 신용대출을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만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에서 만기가 점점 차감되고 있겠죠. 이분들도 차감되고 있을 건데 만약 이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엄청난 혼란. 확 올라가겠는데요. 네. 갑자기 특히 만약에 작년에 내가 신용대출로 집을 샀다. 그러니까 연끌해서 집을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러면 40% 넘어선 그런 DSR 40% 넘어선 금액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잖아요, 사실. 아, 상환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네, 있는 만약에- 거네요, 은행에서. 만약 이 40% 넘는 거에 대해서 상환을 해라고 그렇지, 하면 40%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진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설마 지금- 그렇게는 안 하겠지. 네, 안 그래도 이게 좀 시기적으로 이제 내년에 뭐 정권 교체도 있고 좀 그런 이제 시기라 좀 아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규제가 또 나온 이상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나왔던 대책처럼 그러니까 아예 신규에만 적용한다는 게 명문화되지가 않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음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아, 항상 좀- 이거를 네. 항상 곤두서서 보셔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연장할 때 내가 일부 상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마음을 그러네. 먹고 그렇지. 이거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투자하신 분들이야 본인들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지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를 입으실까 봐. 왜냐면 실수요자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실수요자분들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집 한 채니까. 아, 집 그러니까 한 채 살 내가 거니까. 왜냐면 나 난 2년 투기 전에 아니야. 그렇지 2년 전에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 한 채에서 해가지고 뭐 샀는데 어떻게 우연히 집값이 막 올라가고 뭐 기분도 좀 좋고 그리고 대출도 갚고 있어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갚으면서 집에서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8천만 원 갚아라 막 이래버리면 무섭다. 그러니까 DSR 맞추라고. DSR이 못 뭐예요? 갚으면은 진짜 경매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최악의 최악의 경우에. 상황에서는 예. 최악의 상황에서는. 네, 아니 그래서 아마 그럴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안하지. 불안한 거죠. 어. 근데 더 문제는 이분들이 DSR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왜냐면 이미 샀으니까. 그래서- 이미 샀고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거? 왜냐면 이게 나한테 해당이 안 돼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렵잖아요, 단어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별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요. 나도 투자를 카메라 하고 있지만, 생각부터 했다니까, 나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용어들 자체가 딱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내 집 뭐 마련 아직 안 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집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진짜 갈아타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렇죠. 차후에 다른 주거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에 따른 또 편차가 되게 커지잖아요. 이 규제 안에서도. 그렇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금융기관에서 뭔가 상담을 받거나 할 때 꼭 좀 자세히 이제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 뭐 관련 기사들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네요. 나는 뭐 1주택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6월 1일부터 안 챙겼다가는 과태료 100만 원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안할 수도 누가 해야 없어. 돼요? 임차인이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해야 할 주택이 또 모든 주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네. 주택이 있죠. 신고 대상.